메타 정서 중요하다. 일단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아이가 행복한데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메타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존감,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너무 중요하다고들 하죠. 자존감 도대체 뭔가? 우리 아이 자존감은 어느 상태인가? 자존감과 더불어 정서,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조언과 충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먼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간단한 자존감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 화면을 3초 동안 봐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단어들 보셨을 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혹시 더 오래 쳐다보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이 트래커라는 기계를 이용하면은 아이가 어떤 것들을 먼저 쳐다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오래 쳐다보는지 무엇을 쳐다보는지 아이의 시선을 같이 볼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요 얼굴들 사이에서 제일 먼저 어떤 얼굴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그리고 어떤 얼굴을 유난히 쳐다보게 되던가요? 이거는 뭐냐면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객관적이다 아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뇌는 매우 편향되어 있고 편파적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자석처럼 내가 그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금 내 상태와 잘 맞는 내가 관심 있는 정보만 의식 레벨에서 인지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편향이라고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보셨던 화면에 있는 그 단어들 중에서 그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나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고 또 힘나게 하고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 단어들이 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걸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냐 높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은 낮아도 높일 수 있고 높았다가도 낮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고 개발시킬 수 있는데 오늘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아서 계속 실패의 연속이라서 자존감이 낮게 느껴진 날이 있죠. 그런 날 아까 첫 번째 보셨던 화면을 보시면 유난히 그 정서 상태가 잘 맞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존감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이 어떤 단어를 오래 응시하는지 아이 트래커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김재진 연구팀이 했어요. 했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 어떻게?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빨리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고 오래 보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쳐다보게 되고 오래 쳐다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를 오래 쳐다보고 부정적인 단어를 오래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단어나 긍정적인 단어를 볼 때 우리가 그걸 눈으로도 보지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줘? 단어를 읽죠. 셀프톡으로 연결이 돼요. 셀프톡, 혼잣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셀프톡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 이 셀프톡은 매우 강력한 자기 암시나 최면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발을 신는데 신발 그렇게 신으면 안 되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문을 이렇게 오래 열어두면 안 되지. 컵을 물 마시고 내려놨는데 컵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굉장히 거슬리고 짜증이 나겠죠. 문제를 푸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이걸 더 해야지. 이거를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셀프톡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드에 맞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인지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기운이 빠지게 하거나 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 단어들을 계속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뇌회로가 활성화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아주 그 악순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에까지 영향을 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방출되고 열심히 하고 추구하고 각성 수준을 높여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도파민의 레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쁜 걸 보고 그게 다시 또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 순환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그 전에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고정된 특성이지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자존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정보를 더 받아들이고 본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쌓아가고 그리고 학습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정서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존감과 정서가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공부하는데 정서가 중요하다. 정서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뇌나 학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라는 말은 그리스어인데 뒤 혹은 넘어서, 뭐뭐와 함께 접하여 라는 그 접두어예요. 메타인지는 나의 인지를 넘어서는 인지, 즉 내 자신의 인지 과정을 한 단계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자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는 아닌데 메타 정서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메타 정서는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학자들이 정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정서가 어떻게 그 친구의 자존감이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메타인지는 뭐죠? 나에 대한 판단이에요. 나를 객관화하는데 메타 정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정서가 유발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떠올리거나 자극이 먼저 주어져요. 대부분의 정서적인 반응은 대인관계나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많이 유발이 돼요. 메타 정서는 나의 정서만을 인지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혹은 사회적인 상황 맥락까지 판단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넓어요. 메타인지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면 좋나요? 아직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인데, 그러면 메타 정서는 어떨까요? 메타 정서 중요하다. 일단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아이가 행복한데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메타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서가 어떻게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서를 어떻게 조절해서 학습에 도움을 받는지. 사실 학습은 그냥 일부분이고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타 정서는 한 번 더 다시 정리해보면 나의 정서를 넘어서는 정서, 나의 정서를 한 단계 높은 시각에서 지각하고 이해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인데,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기도 하고 먼저 알아차리고 판단하고 처리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개발한 크리에이트 학습 심리 검사에서 정서에 대해서 측정하는 영역이 있어요. 메타 정서의 중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덜 발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영역이 있고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고 아이랑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서를 개발하는 정서적인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팁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드린 다음에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은 저희 홈페이지 미래교육 허브 사이트에 업로드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청각적인 주의력을, 청각적인 집중 능력을, 시각적인 주의력을, 뭐 기호를 사용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명했잖아요. 웩슬러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가 훈련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개발된 프로그램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홈페이지나 영상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찾아서 아이랑 그 프로그램을 집에서 쉽게 재밌게 놀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발달할 수 있습니다. 메타 정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를 감지하고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까지가 메타 정서 능력에 포함이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눈치, 사회적인 민감성, 관계 조망 능력 이런 것도 다 메타 정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정서적인 역량은 정말 그 어느 영역에 가서도 중요하다. 특히 지금 막 AI 때문에 막 인간이 AI에게 밀리냐, 인간의 모든 어떤 역할들이 AI로 대체되냐 이럴 때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메타 정서적인 능력, 다른 말로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정서지능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일과 사랑에 중요하고요. 부와 관계, 또 다른 말로 학생한테는 성적과 행복, 이 모든 것에 정서적인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 정서를 포함한 정서적인 역량이 왜 중요한지 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과 가정에서 학생들과 학교에서 정서지능과 메타정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정서적인 역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정서지능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서지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정서를 지각하는 능력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의외로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또래에서 잘 발달되고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제대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서인식이 안 될 경우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편하고, 저 친구는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혹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도 자각하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호작용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의도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뇌는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오류라고 생각해서 잘 맞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수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람과 상호작용에서 뭔가 제대로 대응을 하면 금방 오해가 풀리고 편안하게 관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계속 그 에너지를, 인지 효율을 거기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다른 사람의 의도나 맥락이나 감정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지라서 인지가 발달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정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냐면,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정서인식 검사를 해보면은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의 정서를 자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현병 이제 발병되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그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사인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해가 생겨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사인이나 언어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쌓여요. 어떤 방식으로 오해가 쌓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오해를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에게 살짝 건드린 건, 나를 살짝 건드린 건데 뭔가 굉장히 공격성을 가지고 나를 공격했다고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의도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의 신호를 해석할 때 검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자각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대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위축되거나 아주 예민해지거나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극 자체도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그 상황 그림 카드를 주고 이걸 해석하게 하고, 이 해석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 자체의 공격성도 떨어지고요. 놀랍게도 학습에 집중하고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 효율이나 대인관계나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감, 관계의 만족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그 압박감과 그 부정적인 감정과 위축되는 감정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교과서에서 단어를 보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을 봐도 공격하거나 부정적인 거에 훨씬 더 잘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부정적인 사람의 표정을 보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잘 보게 되는 편향 상태에 들어가면, 그걸 보고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죠? 셀프톡이라고 하는데 혼잣말이라고 하죠. 그 자기 확언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상태에 있기가 더우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셀프톡이 부정적이거나 아주 편향되어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해요. 이게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그냥 아주 반복되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로도 이 모드를 확 켤 수 있어요.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이 다 굉장히 부정적인 편향으로 이렇게 내가 세팅되도록 하는 셀프톡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적이야. 그런 걸 보고 또 내가 스스로 셀프톡을 해. 그리고 계속 부정적으로 하면 굉장히 총체적인 난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요, 그냥 가만히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문지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곳으로 흐르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부정적인 정보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의 힘도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나 내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뉘앙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안 돼요. 부모님들도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하면 모두가 바뀌면 됩니다. 뇌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편향을 갖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매일매일 생활에서 생존에 맞닥뜨리는 경험은 거의 안 하잖아요. 생산적이고 에너지를 쓰고 인지능력, 고등 인지 기능을 쓰고 이럴 때는 이 모두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킨다. 우리 마음은 누가 통제한다? 내가. 어떻게? 셀프톡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셀프톡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경험하시지 않나요?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막 했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말을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그죠? 그게 왜냐면 특히 어렸을 때는 나의 어떤 자아 정체감이나 개념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그냥 여과 없이 판단 없이 그대로 아이한테 들어와서 내면의 형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는지가 이 아이의 셀프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아이가 평생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 말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또 부모님한테 미션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무겁긴 한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학교 갔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은 내가 쟤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내 몸의 일부였던 아이가 들어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아이가 학교 가다 돌아오는데 그런 표현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할 말이 너무 많죠. 너 숙제는 했어? 신발을 왜 이렇게 꾸겨 신었어? 머리가 그게 뭐야? 또 왜 그런 이상한 걸 사 먹었어? 제 얘기입니다. 근데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말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정말 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겠지. 실제로 어제 아이랑 학교에서 돌아올 때 제가 이제 같이 마중을 나와서 같이 걸어올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엄마가 맨날 너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 그거 알고 있지? 라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왜 몰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사랑해서 너한테 제대로 된 음식 먹이려고 엄마 그 바쁜데도 동동거리면서 장 봐와서 집에서 국 끓여서 밥 먹이려고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하고 일단 표정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또 깊게 반성을 한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매일매일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되게 많죠. 제 아이지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걸 놔두고 우리가 뭘 하자는 거죠?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보고 말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씩은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가장 최근에 언제 바라보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눈을 잘 안 보게 돼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게 되지 눈을 빤히 안 보게 되거든요. 아이의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 마음을 꺼내서 아이에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틱틱거릴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엄마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할 때 비언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인들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우 힘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지적으로나 주의력적으로 다 부정적인 정보에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아이가 저울이 마치 그 평형 감각을 회복하듯이 스케일링이 돼요. 엄마의 표정, 언어, 표현 이런 것들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의 모드가 다른 스위치가 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지만 아이에게 어머니가 먼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긍정적인 자극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서지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정서지능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나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치 구구단을 어떻게 외우면 되고 곱하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과는 달리 정서지능을 어떻게 하면 발달시키고 어떻게 정서지능이 잘 발달되는지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제대로 잘 없어요. 정서를 자각하고 처리하고 조절하는 이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훈련 효과가 있는 그게 뭐냐면 본인의 정서를 스스로 자기가 지각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고 이해하면 나에 대한 정서 조절 능력이 확 올라가요.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뭔가 표정이 안 좋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를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요.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서는 본인의 정서를 자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그때 무슨 선행 사건이 있었고 무엇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내 정서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부터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절 능력이 생겨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정서 상태는 굉장히 모호하고 말 그대로 추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뇌의 인지적인 부분이 돌아가요. 그러면 정서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아닌 인지적인 부분이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서가 누그러지면서 내가 인지적으로 언어적으로 내 정서를 판단하는 그 과정이 이미 거리를 두고 분석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것 자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정서를 자각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정서를 자각할 수 있도록 정서를 설명해 주거나 그걸 알아봐 주시는 게 중요한데 아이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상황에서 느끼는 부모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네가 학교 갔다 왔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니까 신경이 쓰여. 걱정이 돼. 그런데 왜 그런지 잘 짐작이 안 가서 답답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어떤 정서적인 상황을 언어로 표현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워요. 본인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 때 점점 더 본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하는 것도 이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그림 카드를 놓고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느끼는 건 어떤 감정일지, 그래서 상대방은 또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래서 이 아이는 무슨 말을 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잘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자각하는 순간 조절이 시작돼요. 근데 내가 왜 불편한지 모르고 막연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그게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정서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점점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인지와 어떤 관련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정서 조절을 잘하게 되면 실제로 정서 조절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대인관계에서도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인지적인 능력을 쓰기 위한 아주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확보가 돼야 고등인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내가 긍정적인 모드에 들어가면 이제 인지 편향이 생기고 정서적인 것도 즐거운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뇌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데 만족감을 느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죠. 도파민은 실제로 뭔가 하고 싶게 하고 뭔가를 추구하게 하고 나가서 뭔가 찾고 문제를 시도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단순히 동기부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수렵 채취 시대에 나가서 사냥감을 찾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졸린 상태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뇌가 각성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각성이 되어 있어야 집중도 되고 굉장히 머리가 명민하게 돌아가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만족감을 느끼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학습의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뇌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정서와 자존감 그리고 셀프톡, 부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애정의 표현이 어떻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더 궁금하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나, 프로그램이 있나 궁금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댓글에도 달아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